안녕하세요. こんにちは、ローサです。なんか韓国人男性とはちょっと違う魅力があるねと思いました。レディファーストだね。圧倒的レディファーストですよ、これは。 일본 정부가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일본 여성들의 한국 이주가 380% 폭증했습니다. 뭔가 조치를 해야 합니다. 2024년 한국 GDP가 일본을 추월했고 일본 여성 3만 8천 명이 한국으로 대탈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지금 일본이 겪는 건 경제 패배와 인재 유출의 이중 위기다. 대체 한국은 일본 여성들에게 뭘 주는 걸까요? 한 다큐멘터리 제작자가 이 충격적인 현상을 직접 관찰하기 위해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도착한 첫날 그녀는 그 이유를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일본 여성들이 한국을 선택하는 진짜 이유를.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7일간의 기록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라카와 유미입니다. 33살 NHK 다큐멘터리 PD였죠. 과거형으로 말하는 이유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모든 건 지난 봄 NHK 편집회의실에서 시작됐습니다. 여성 인재 유출이 심각합니다. 특히 20대에서 30대 고학력 여성들이 대거 한국으로 이주하고 있습니다. 부장님의 목소리는 침통했어요. 화면에 띄워진 그래프는 충격적이었죠. 전년 대비 380% 증가. 이게 실화인가 싶었습니다. 시라카와, 너가 이 현상을 취재해봐. 왜 우리나라 여성들이 한국을 선택하는지 말이야. 저는 속으로 비웃었어요. 뻔하지 않나요? 한류 스타를 꿈꾸며 현실을 도피하는 거죠. K-팝 아이돌과 결혼할 수 있다는 망상에 빠진 불쌍한 여자들. 그날 저녁, 대학 시절 가장 친한 친구였던 아야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유미야, 나 결혼해. 정말. 축하해. 누구랑? 서울대병원 흉부외과 교수야. 저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아야카는 도쿄대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천재였거든요. 일본 최고의 병원에서 촉망받는 외과의사였고요. 미쳤어. 한국 남자라고? 너 같은 엘리트가 왜? 아야카의 대답은 예상 밖이었어요. 유미야, 한국은 달라. 여기서는 내가 여자 의사가 아니라 그냥 의사야. 처음으로 내 실력을 인정받는 기분이 어떤지 알아? 그게 무슨 말이야? 일본에서도 인정받았잖아. 아니야. 일본에서는 늘 여자치고는 잘한다였어. 여의사 선생님이었지. 그냥 선생님이 아니었어. 전화를 끊고 나서도 아야카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도쿄대 의대 수석이 느낀 차별이라니. 그럼 일반 여성들은 얼마나 더 힘들었을까? 다음 날, 저는 자료 조사를 시작했어요. 한국으로 떠난 일본 여성들의 프로필을 하나하나 확인했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대부분이 고학력 전문직 여성들이었거든요. 변호사, 회계사, 교수, 의사, 엔지니어. 일본에서 충분히 성공할 수 있었던 여성들이 왜 한국을 선택했을까요? 저는 다큐멘터리 기획서를 작성했어요. 제목은 한류 신기루, 환상에 빠진 여자들. 한국으로 간 일본 여성들의 실패 사례를 담아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죠. 좋아. 시라카와, 이 기획 진행해. 단, 객관적이어야 해. 너무 편향적이면 안 돼. PD 실장님의 승인이 떨어졌어요. 하지만 그 객관적이라는 단어가 묘하게 마음에 걸렸죠. 아야카에게 다시 연락했어요. 나 한국 가서 다큐 찍을 거야. 너희 결혼식도 촬영하고 싶은데. 정말. 좋아. 근데 유미야, 선입견은 버리고 와. 너가 생각하는 한국이랑 실제 한국은 완전히 달라. 무슨 소리야. 나는 프로 PD야. 객관적으로 볼 자신 있어. 아야카가 웃었어요. 그래. 와서 직접 봐. 아마 너 인생에서 가장 큰 충격을 받을 거야. 출국 전날 밤. 저는 장비를 점검하며 다짐했어요. 한류라는 허상에 빠진 여성들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주겠다고. 그들이 얼마나 큰 착각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겠다고. 그때만 해도 몰랐어요. 착각하고 있던 건 바로 저였다는 걸.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촬영 계획을 세웠어요. 첫날은 한국의 후진적인 문화를 담고, 둘째 날은 성차별 현장을 포착하고, 셋째 날은 실망한 일본 여성들을 인터뷰하고. 하지만 비행기가 착륙하는 순간부터 제 완벽한 계획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제 편견이 무너지기 시작했죠.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무거운 촬영 장비를 들고 세관을 통과하는데 직원이 달려왔습니다. 무거워 보이는데 도와드릴까요?
저는 반사적으로 일본식 인사를 하며 거절했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에이, 방송 장비 같은데 혼자 드시기 힘드실 거예요. 카트 가져다 드릴게요. 그는 이미 카트를 가지러 가고 있었어요. 일본 공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거기서는 정해진 서비스만 제공할 뿐, 이렇게 먼저 나서는 경우는 없거든요. 어디서 오셨어요? 일본? 네. 도쿄에서 왔어요. 아, 방송 촬영 오셨구나. 한국 잘 소개해 주세요. 세관 직원은 환하게 웃으며 짐 검사도 신속하게 끝내줬어요. 지하철을 타러 가는 길, 또 한 번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졌어요. 무거운 삼각대가 계단에 걸려 고생하고 있는데 20대로 보이는 남자 2명이 다가왔어요. 도와드릴까요? 아, 괜찮아요. 하지만 그들은 이미 양쪽에서 장비를 들어 올리고 있었어요. 어디까지 가세요? 강남역이요. 아, 그럼 여기서 2호선 타시면 돼요. 엘리베이터는 저쪽에 있어요. 친절하게 방향까지 알려주고는 가볍게 인사하고 사라졌어요. 대가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지하철 안에서도 놀라운 일은 계속됐어요. 제가 장비 때문에 자리에 앉기 어려워하자 30대 남성이 일어났어요. 여기 앉으세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짐이 많으신데 서 계시면 힘드실 거예요. 결국 그의 배려를 받아들였어요. 일본이었다면 모두 핸드폰만 보며 모른 척했을 텐데 호텔에 도착해서도 충격은 이어졌어요. 체크인을 하는데 프런트 직원이 물었어요. 처음 오신 거예요? 네. 취재차 왔어요. 아, 그럼 이거 드릴게요. 그녀는 서울 지도와 함께 포스트잇을 건넸어요. 거기엔 호텔 근처 맛집들이 손글씨로 적혀 있었죠. 여기 삼계탕집은 정말 맛있어요. 그리고 이 카페는 조용해서 일하기 좋아요. 왜? 이렇게 친절하게 해주세요. 직원은 당연하다는 듯 웃었어요. 손님이 편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방에 들어와 짐을 풀면서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이게 정말 제가 아는 그 무례하다는 한국인들인가? 혹시 관광객이라서 특별 대우를 받는 건가? 저녁을 먹으러 나갔어요. 편의점에서 김밥을 사려는데 알바생이 일본어로 말을 걸었어요. 일본 분이세요? 네. 어떻게 아셨어요? 아, 방금 일본어로 혼잣말 하셨어요. 저도 일본어 공부 중이에요. 그는 김밥 종류를 일본어로 설명해 줬어요. 참치김밥은 츠나, 김치김밥은 kim치라고 하면서요. 한국 처음이세요? 네. 그럼 이거 드셔보세요.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불고기 김밥을 추천해 줬어요. 계산할 때는 맛있게 드세요라고 일본어로 인사까지. 호텔로 돌아오는 길을 헤매고 있는데 택시 기사님이 창문을 내리고 물었어요. 어디 찾으세요? 제가 호텔 이름을 말하자. 아, 거기요? 여기서 직진하다가 2번째 골목 오른쪽이에요. 걸어서 5분이면 돼요.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길 조심해서 가세요. 호텔 방에 돌아와 오늘 하루를 정리했어요. 카메라에 담긴 건 온통 친절한 한국인들 뿐이었죠. 이상해요. 제가 찍으려던 건 이게 아닌데. 내일은 제대로 찍어야지. 오늘은 운이 좋았을 뿐이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혹시 내가 한국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 아야카의 말이 떠올랐어요. 너가 생각하는 한국이랑 실제 한국은 완전히 달라.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내일 아야카를 만나면 뭐라고 해야 할까? 여전히 한국을 비판할 수 있을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오늘 만난 사람들의 따뜻한 미소가 자꾸 떠올랐거든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미소들이 진심처럼 느껴졌어요. 다음 날 오후, 강남의 한 카페에서 아야카를 만났어요. 1년 만에 보는 친구였는데 정말 놀랐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거든요. 일본에 있을 때의 아야카는 항상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어깨는 굽어 있고 말할 때도 조심스러웠죠. 하지만 지금은 얼굴에 생기가 돌고 자신감이 넘쳤어요. 유미야, 정말 오랜만이야. 아야카가 일어나 저를 안았어요. 일본에서는 상상도 못할 스킨십이었죠. 아야카, 정말 행복해 보인다. 응. 나도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지 몰랐어. 곧 아야카의 약혼자가 도착했어요. 정우석 교수, 36살의 흉부외과 전문의였죠. 안녕하세요. 아야카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꽤 유창한 일본어를 구사했어요. 일본어를 잘하시네요.
아야카 덕분이에요. 매일 가르쳐줘서요. 대신 저는 아야카한테 의학 논문 쓰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석 씨가 정말 잘 가르쳐줘서 벌써 한국의학 저널에 논문 2편을 냈어. 아야카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일본에서는 여의사가 논문을 쓰면 여자치고는 잘했네라는 평가를 받기 일쑤였는데 한국 병원은 어때? 일본이랑 많이 달라? 제가 물었어요. 완전히 달라. 여기서는 내가 여의사가 아니라 그냥 의사야. 수술방에서도 실력으로만 평가받아. 우석 씨가 덧붙였어요. 아야카는 정말 뛰어난 외과의예요. 지난주에 한 심장 수술. 정말 대단했어요. 그 수술은 우석 씨가 더 잘했어. 아니에요. 봉합 기술은 아야카가 최고예요. 두 사람이 서로의 실력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일본에서는 남자 의사가 여자 의사의 실력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드물거든요. 병원 생활은 어때? 과장님도 여자야. 그리고 우리 과 의사 중 40%가 여성이야. 회의할 때도 모두가 자유롭게 의견을 내. 아야카가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어요. 수술실에서 찍은 사진이었는데 남녀 의사들이 구분 없이 나란히 서 있었어요. 저번에 큰 수술이 있었는데 내가 집도의였어. 일본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지? 정말. 2년차 의사가? 실력이 있으면 기회를 줘. 성별은 상관없어.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이어갔어요. 우석 씨가 아야카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진정한 존중이 담겨 있었어요. 결혼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어? 우석 씨가 정말 많이 도와줘. 청첩장 디자인부터 식장 예약까지 다 같이 하고 있어. 일본에서는 신부가 다 준비하잖아. 우석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한국에서도 예전엔 그랬대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결혼은 두 사람이 하는 거니까 준비도 같이 해야죠. 집안일도 분담할 거예요? 제가 묻자 우석 씨가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어요. 당연하죠. 맞벌이 부부인데 집안일을 한 사람만 하면 불공평하잖아요. 전 요리를 좋아해서 주로 제가 하고 아야카는 청소를 맡기로 했어요. 일본 남자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놀랄걸? 아야카가 웃었어요. 맞아. 우리 아빠도 처음엔 이해 못하셨어. 그런데 우석 씨가 직접 요리해서 대접하니까 인정하시더라. 우석 씨가 시계를 보더니 일어났어요. 죄송한데 저는 병원에 가봐야 해요. 응급수술이 있어서요. 유미 씨, 만나서 반가웠어요. 그는 떠나기 전에 아야카의 이마에 가볍게 키스했어요. 카페에 있던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죠. 우석 씨가 떠난 후 아야카와 단둘이 더 솔직한 대화를 나눴어요. 정말 후회 안 해? 일본의 모든 걸 버리고 왔잖아. 유미야, 난 버린 게 아니라 선택한 거야. 더 나은 삶을 선택한 거지. 하지만 가족과 멀어지고 가족도 이제는 이해해. 처음엔 반대했지만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보고는 응원해 주셔. 아야카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유미야, 일본에서 여자로 산다는 게 얼마나 숨막히는지 너도 알잖아. 늘 조심해야 하고 눈치 봐야 하고 작아져야 하고. 그건 맞아. 여기서는 달라. 나는 그냥 나일 수 있어. 의사 아야카, 한 인간 아야카로 존재할 수 있어. 시댁은 어때? 한국도 며느리 문화가 있다고 들었는데. 아야카가 웃었어요. 우석 씨 어머니가 첫 만남에서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 며느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편하게 지내라. 여기가 네 집이다라고. 정말? 심지어 일본 요리 레시피를 물어보시더라. 아들이 좋아하는 일본 음식을 만들어주고 싶다고.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제가 알던 한국의 시댁 문화와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카페를 나와 거리를 걸으며 아야카가 말했어요. 유미야, 너도 한번 생각해봐. 일본에서 너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질문이 가슴에 꽂혔어요. 저도 모르게 대답을 피했죠. 난 일단 다큐를 완성해야 해. 그래. 근데 제대로 봐. 선입견 없이. 그럼 너가 놓치고 있던 것들이 보일 거야. 헤어지면서 아야카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유미야, 행복은 용기 있는 사람만 잡을 수 있어. 다음 날, 아야카의 초대로 서울대병원을 방문했어요. 한국 의료 현장을 직접 촬영하고 싶었거든요. 병원 로비에서 아야카를 기다리는데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흰 가운을 입은 여의사 서너 명이 당당하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뒤따르던 남자 의사들이 자연스럽게 길을 비켜주더군요. 유미야, 여기야. 아야카가 손을 흔들었어요. 그녀도 흰 가운을 입고 있었는데
정말 자신감 넘쳐 보였어요. 우리 과 회의가 있는데 참관해 볼래? 과장님께 허락받았어. 회의실에 들어가자 또 한 번 놀랐어요. 과장이 40대 여성이었고 참석자의 절반이 여성이었거든요. 오늘 논의할 환자는 58세 남성, 승모판 협착증 환자입니다. 누가 먼저 의견 낼까요? 과장님의 질문에 젊은 여의사가 손을 들었어요. 저는 최소 침습 수술을 제안합니다. 환자의 회복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이네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자 의사가 이어서 발언했어요.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환자의 나이를 고려하면 회의는 활발하게 진행됐어요. 남녀 구분 없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했죠. 일본 병원에서는 여의사들이 대부분 조용히 듣기만 하는데 여기서는 완전히 달랐어요. 회의가 끝난 후 과장님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일본에서 오셨다고요? 저도 일본에서 연수를 받았었어요. 그러셨군요. 한국과 일본의 차이를 느끼셨나요? 과장님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일본에서는 제가 여자라는 이유로 수술 참관만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에 돌아와서는 실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죠. 점심시간, 아야카와 병원 구내식당에 갔어요. 그곳에서도 인상적인 장면을 봤죠. 한 남자 간호사가 여의사에게 정중하게 보고하고 있었어요. 일본에서는 남자가 간호사 되는 것도 드물지만 여의사에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보고하는 건 더욱 보기 어려운 광경이었어요. 한국은 남자 간호사가 많아 점점 늘고 있어. 성별보다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거든. 오후에는 수술 참관을 했어요. 집도인은 30대 초반의 여의사였고 어시스트는 40대 남의사였어요. 이런 경우는 일본에서 본 적 없어. 제가 작게 중얼거리자 아야카가 대답했어요. 여기서는 실력 있는 사람이 집도해. 나이나 성별은 상관없어. 수술이 끝난 후 그 여의사와 잠깐 이야기를 나눴어요. 선배 의사가 어시스트 하는 게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처음엔 그랬죠. 하지만 선배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이 수술은 제가 더 많이 해봤으니 제가 집도하는 게 환자에게 좋다고. 일본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네요. 한국도 예전엔 그랬대요. 하지만 지금은 많이 바뀌었어요. 특히 젊은 의사들은 성별보다 실력을 중시해요. 병원 투어를 마치고 아야카의 연구실에 들렀어요. 놀랍게도 꽤 넓은 개인 연구실이었죠. 2년차 의사한테 개인 연구실을? 실적이 좋으면 지원해줘. 내가 쓴 논문이 국제저널에 실렸거든. 연구실 벽에는 아야카의 논문과 상장들이 걸려 있었어요. 일본에서는 교수도 되어야 가질 수 있는 개인 연구실을. 우석 씨도 옆 연구실 써. 가끔 같이 연구하기도 하고 부부가 같이 연구도 해? 응. 서로 다른 관점에서 보니까 더 좋은 결과가 나와. 저녁 무렵 병원을 나서면서 아야카가 말했어요. 어때? 한국 병원? 솔직히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여의사 차별을 찾으러 왔는데 오히려 평등한 모습만 봤으니까요. 내 편견이 틀렸나 봐. 편견은 누구나 가지고 있어. 중요한 건 그걸 인정하고 바꾸려는 마음이야. 병원을 나와 택시를 기다리는데 한 남자가 다가왔어요. 혹시 일본 분이세요? 아까 병원에서 뵀는데. KBS PD라고 자기소개를 한 그는 강석진이라는 이름이었어요. 저도 의료 다큐멘터리를 준비 중인데 일본 의료 시스템에 대해 여쭤보고 싶어서요. 명함을 교환했어요. 그의 눈빛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었죠. 내일 시간 되시면 차 한잔하면서 이야기 나눠요. 제가 한국 방송 시스템도 보여드릴게요. 왜인지 모르게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싶었어요. 아마도 그의 따뜻한 미소 때문이었을 거예요. 넷째 날 아침, 강석진 PD가 추천한 광장시장에 갔어요. 진짜 한국을 보려면 전통시장에 가야 한다는 그의 말이 기억났거든요. 카메라를 들고 시장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수산물 가게 아주머니가 불렀어요. 어머, 일본에서 왔어? 촬영해? 어떻게 알았는지 신기했어요. 네, 다큐멘터리 찍고 있어요. 그래? 잠깐만 기다려. 아주머니는 갑자기 생선을 굽기 시작했어요. 아침 먹었어? 아직. 아이고, 배고프면 어떻게 이래. 이거 먹고 해. 거절할 틈도 없이 구운 고등어가 제 앞에 놓였어요. 아주머니, 얼마예요? 돈. 무슨 돈? 일본에서 왔는데 밥은 먹어야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옆 가게 아저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냥 먹어요. 여기서는 원래 이래요.
생선을 먹으며 시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떡볶이 가게 앞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할머니가 나오셨어요. 학생, 뭐 찍어? 한국 시장 소개하는 방송이에요. 일본 방송? 네. 할머니는 대답도 듣기 전에 떡볶이를 접시에 담기 시작했어요. 이거 먹어봐. 맛있어. 할머니, 제가 살게요. 뭔 소리야. 멀리서 왔는데 떡볶이도 안 먹어보고 가면 어떡해. 순대 가게 아주머니도 가세했어요. 우리 순대도 먹어봐야지. 어묵 국물도 마셔. 김밥도 하나 싸줄게. 순식간에 제 앞에는 시장 음식들이 가득 차려졌어요. 마치 잔치상 같았죠. 이거 다 어떻게 먹어요? 천천히 먹어. 우리가 구경할게. 정말로 상인들이 제가 먹는 걸 흐뭇하게 지켜봤어요. 마치 손녀 밥 먹는 걸 보는 할머니들처럼. 반찬 가게를 지나가는데 사장님이 달려 나왔어요. 어머나, 방송 찍는구나. 일본 방송? 네, 맞아요. 우리 가게도 좀 찍어줘. 열심히 반찬들을 소개하시더니 갑자기 비닐봉지에 이것저것 담기 시작했어요. 이거 가져가. 호텔에서 먹어. 아니에요. 정말 괜찮아요. 뭐가 괜찮아. 한국 와서 제대로 못 먹으면 어떡해. 이건 김치, 이건 장조림, 이건 멸치볶음. 봉지가 점점 무거워졌어요. 사장님, 이거 다 얼마예요? 야, 돈 이야기하지 마. 정 떨어져. 정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어요. 정이 뭐예요? 정은 그냥 정이야. 사람 사이의 따뜻한 마음. 과일 가게를 지나가는데 할머니가 부르셨어요. 애기야, 이리 와봐. 33살인 저를 애기라고 부르시다니. 사과 먹어봐. 달아. 할머니는 사과를 깎아서 주셨어요. 일본은 과일 비싸다며? 네. 정말 비싸요. 그럼 이거 가져가. 할머니는 봉지에 사과며 배며 귤이며 마구 담으셨어요. 할머니, 이거 팔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팔긴 뭘 팔아. 멀리서 온 손님인데 빈손으로 보낼 수 없지.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처음 본 사람인데.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처음 봤어도 인연이지. 여기까지 와서 만났는데 그게 인연이야. 육회 가게를 지나는데 할아버지가 손짓하셨어요. 일본 아가씨, 이리 와. 네. 육회 먹어봤어? 아니요. 날 것은 좀. 한국 육회는 달라. 깨끗하고 신선해. 할아버지는 작은 접시에 육회를 담아주셨어요. 이건 소 눈알이야. 특별한 거야. 원래 단골한테만 주는 건데. 옆 테이블 손님이 놀라며 말했어요. 아저씨가 좋아하시나 봐요. 저 10년 단골인데 눈알은 처음 봐요. 할아버지가 쑥스럽게 웃으셨어요. 일본에서 왔다니까. 특별히. 육회를 먹으며 눈물이 날 뻔했어요.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이런 특별한 대접을 하다니. 마지막으로 들른 곳은 족발집이었어요. 아주머니가 제 카메라를 보시더니 일본 방송 나가는 거야? 네. 한국 문화를 소개하려고요. 잠깐만. 아주머니는 갑자기 새 앞치마를 두르고 머리도 다시 묶으셨어요. 이제 찍어도 돼.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웃음이 났어요. 촬영을 마치고 가려는데 아주머니가 큰 봉지를 들고 나오셨어요. 이거 가져가. 아주머니, 이건 너무 많아요. 우리 아들도 일본에서 일해. 도쿄에서. 아주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거기서도 이런 정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들이 밥은 제대로 먹는지 아픈 데는 없는지 그래서 더 많이 싸주시는 거구나. 일본에 있는 아들 생각에. 아드님이 어떤 일 하세요? 요리사야. 일본 음식 배우러 갔어. 3년째 소식이 뜸해. 아주머니는 슬픈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래도 잘 지내겠지. 일본 사람들도 친절하니까. 저는 차마 일본의 차가운 현실을 말할 수 없었어요. 대신 이렇게 말했죠. 제가 도쿄 가면 찾아볼게요. 뭐라고 검색하면 될까요? 아주머니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정말. 고마워. 잠깐만. 아주머니는 아들 사진과 식당 이름을 적어주셨어요. 시장을 나오면서 뒤를 돌아봤어요. 상인들이 손을 흔들며 배웅해주고 있었죠. 또, 와. 맛있게 먹어. 조심해서 가. 호텔로 돌아온 제 양손은 가득했어요. 하나도 산 게 없는데 두 손이 무거웠죠. 방에 들어와 책상에 음식들을 늘어놓고 카메라를 켰어요.
혼자 말하듯 중얼거렸죠. 저는 오늘 한국의 정을 맛봤습니다. 그것은 조건 없는 환대였고 이유 없는 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모든 음식을 다 먹었어요. 하나도 남기지 않았죠. 그분들의 마음을 버릴 수 없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다시 시장에 갔어요. 어제 그 할머니들을 찾아서 제대로 인사하고 싶었거든요. 어머, 또 왔네. 떡볶이 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오늘도 먹고 가. 할머니, 오늘은 제가 살게요. 야, 또 돈 이야기야? 정 떨어진다니까. 결국 또 공짜로 먹었어요. 대신 약속했죠. 제가 꼭 일본의 할머니들 소개할게요. 한국의 진짜 마음을 전할게요. 그래, 그거면 됐어. 시장을 나오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찾으려던 한류의 실체는 바로 이것이었구나. 화려한 케이팝도 세련된 드라마도 아닌 이 소박하고 따뜻한 사람들의 마음. 그리고 처음으로 인정했어요. 내가 틀렸다고. 내 편견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다섯째 날, 저는 본격적으로 한국에 정착한 일본 여성들을 인터뷰했어요. 강석진 PD가 소개해준 5가족이었죠. 각 가족과의 만남은 제게 또 다른 충격과 깨달음을 주었어요. 첫 번째는 변호사 사토 미카 씨, 35살. 강남의 한 카페에서 만났어요. 한국에 온 지 3년 됐어요. 남편은 같은 로펌에서 일하는 변호사예요. 미카 씨는 차분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일본에서 변호사로 일할 때가 기억나요. 회의에서 제가 의견을 내면 늘 이런 반응이었죠. 여자치고는 날카로운 지적이네. 감정적이지 않고 논리적이어서 놀랐어. 같은 말들이요. 한국은 다른가요? 완전히 달라요. 여기서는 그냥 사토 변호사님의 의견이 타당합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이렇게 반응해요. 제가 여자라는 건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요. 남편과의 관계는 어때요? 미카 씨가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는 진짜 동료예요. 집에서도, 회사에서도. 어려운 사건을 맡으면 서로 조언을 구하고 함께 전략을 짜요. 일본에서 제 전 남자친구는 제 일을 하찮게 여겼어요. 여자가 무슨 대형 사건을 맡겠어 하면서요. 시댁은 어떠세요? 시어머니가 저를 정말 자랑스러워하세요. 제가 큰 사건에서 승소하면 온 동네에 자랑하시죠. 우리 며느리가 대단한 변호사라고요. 일본 시댁에서는 며느리의 직업은 관심사가 아니잖아요. 두 번째는 대학 교수 하라다 유키 씨, 38살. 대학 근처 연구실에서 만났어요. 저는 일본에서 시간 강사를 8년 했어요. 박사학위를 받고도 정규직 자리는 꿈도 못 꿨죠. 여자라는 이유로요. 유키 씨의 목소리에는 과거의 아픔이 묻어났어요. 학과장이 대놓고 말했어요. 결혼하면 그만둘 거면서 왜 정규직을 원하냐고요. 제가 독신이라고 하니 그래서 성격이 까다로운 거군 하더라고요. 한국은 어떻게 오게 됐어요? 국제학회에서 한국대학 교수님을 만났어요. 제 발표를 듣고 스카우트 제안을 하셨죠.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2년 만에 조교수가 됐고 올해 부교수 승진 심사를 앞두고 있어요. 실력을 인정받은 거네요. 네. 여기서는 논문 실적과 강의 평가만 봐요. 성별은 전혀 상관없어요. 교수 회의에서도 모두가 자유롭게 발언해요. 일본에서는 여교수들이 대부분 조용히 있었는데 유키 씨의 남편은 한국사 교수였어요. 남편이 가사를 더 많이 해요. 제가 논문 마감이 있으면 아예 집안일을 다 맡아주죠. 교수님이 연구하는 게 더 중요하다면서요. 일본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세 번째는 의사 나카무라 레이 씨, 34살. 병원 휴게실에서 만났어요. 일본에서 여의사의 현실을 아세요? 결혼하면 파트타임으로 전환하는 게 당연시돼요. 출산하면 아예 그만두고요. 저도 그런 미래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레이 씨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계속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완전히 달랐어요. 제가 출산휴가를 갔을 때 남편이 육아휴직을 1년 신청했어요. 병원에서도 시댁에서도 모두 당연하게 받아들였어요. 지금은 어떻게 생활하세요? 풀타임으로 일해요. 남편이 아이 어린이집 등하원부터 저녁 준비까지 다 해요. 제가 당직이면 아이 목욕시키고 재우는 것도 남편 몫이죠. 완벽한 분담이에요. 일본이었다면 제가 의사를 그만뒀겠죠. 아니면 이혼했거나. 일본에서 의사 친구들 보면 다들 비슷해요. 능력 있는 여의사들이 가정 때문에 경력을 포기하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네 번째는 회계사 다나카 아이씨, 32살. 그녀의 사무실에서 만났어요. 일본 회계법인에서 7년 일했어요. 그런데 승진은 꿈도 못 꿨죠. 여자는 시니어 매니저가 한계였어요. 중요한 클라이언트는 다 남자 선배들이 맡았고요. 아이씨는 한숨을 쉬었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회식 문화였어요. 여자는 술 따르고 안주 주문하고 분위기 띄우는 역할이었죠. 실력과 상관없이요. 한국은 어떻게 다른가요? 첫 출근 날 충격받았어요. 여자 파트너가 회의를 주재하고 남자 직원들이 받아 적고 있더라고요. 회식에서도 막내가 남자든 여자든 똑같이 일해요. 지금은 어떤 일을 하세요? 삼성 계열사 감사를 맡고 있어요. 일본에서는 꿈도 못 꿀 자리죠. 실력으로 평가받으니까 가능했어요. 남편과의 관계는 진짜 파트너예요. 중요한 결정은 모두 함께해요. 집 계약, 투자, 심지어 제 친정 부모님 용돈까지도 같이 의논해요. 일본에서는 남편이 다 결정하고 통보만 하잖아요. 마지막은 디자이너 야마다 나나씨, 30살. 홍대의 작업실에서 만났어요. 일본 광고회사에서 5년 일했어요. 실력은 인정받았지만 늘 보조 역할이었죠. 여자가 무슨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냐, 클라이언트가 남자를 원한다. 이런 말을 수없이 들었어요. 나나 씨는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같은 작품이에요. 일본에서는 여자치고 대담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한국에서는 혁신적이고 창의적이다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작품은 같은데 평가가 이렇게 달라요. 한국에서의 성과는 1년 만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됐어요. 2년 차에는 칸 광고제에 출품할 작품의 총괄 디렉터를 맡았고요. 일본에서는 10년 일해도 불가능한 일이죠. 회사 분위기는 어때요? 자유로워요. 아이디어로 승부해요. 회의에서 막내 여직원이 사장님 아이디어를 반박해도 아무도 이상하게 안 봐요. 좋은 아이디어면 누가 냈든 채택돼요. 실수하면 어때요? 그냥 실수는 실수예요. 일본에서는 여자가 실수하면 그러니까 여자는 안 돼 했는데 여기서는 다음에 잘하면 돼. 이게 끝이에요. 5명의 인터뷰를 마치고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이들의 이야기에는 공통점이 있었죠. 첫째, 모두가 여자라서라는 수식어 없이 살고 있었어요. 둘째, 남편들이 진정한 파트너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셋째, 시댁에서도 며느리가 아닌 가족으로 대우받고 있었어요. 넷째, 직장에서 실력으로만 평가받고 있었어요. 다섯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모두가 처음으로 숨 쉴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5명 모두에게 같은 질문을 했어요. 후회하지 않으세요? 대답은 한결같았어요. 후회요? 오히려 더 일찍 올 걸 후회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인터뷰 내용을 정리했어요. 화면 속 5 여성의 표정은 한결같이 밝았어요. 그들은 진심으로 행복해 보였죠. 저는 처음으로 제 다큐멘터리의 방향을 진지하게 고민했어요. 한류의 허상을 다루려던 제 기획은 이미 무너져 있었으니까요. 창밖을 보니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불빛들 속에서 꿈을 이루며 살아가는 일본 여성들이 또 얼마나 많을까? 그리고 저는 어떤 삶을 원하고 있을까? 마지막 날 아침, 서울의 하늘은 잔뜩 찌푸려 있었어요. 일기예보에서는 오후부터 폭우가 쏟아진다고 했죠. 하지만 저는 마지막 촬영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일주일간의 취재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장면들이 필요했거든요. 종로 일대에서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서울의 모습을 담기로 했어요. 청계천을 따라 걸으며 촬영하던 중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조금만 더 찍고 가자. 고집을 부리며 계속 촬영했어요. 그런데 비는 순식간에 폭우로 변했죠. 거센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서둘러 장비를 챙겼지만 이미 늦었어요. 비는 양동이로 붓듯 쏟아졌고 순식간에 온몸이 흠뻑 젖었죠. 무거운 카메라 가방을 메고 뛰다가 그만 미끄러운 보도블록에 발이 걸렸어요. 순간적으로 균형을 잃었어요. 카메라를 보호하려고 몸을 틀다가 무릎부터 바닥에 부딪혔죠. 날카로운 통증이 올라왔어요. 더 큰 문제는 카메라였어요. 제 손에서 벗어난 카메라가 물웅덩이에 빠져버렸거든요. 일주일간 찍은 모든 자료가 들어있는 카메라가 무릎에서는 피가 흐르고 비에 젖은 채로 보도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카메라를 건져 올렸지만 이미 물이 들어가 전원이 켜지지 않았죠. 절망적이었어요.
일주일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어요. 아니, 비인지 눈물인지 구분도 안 됐죠. 그때였어요. 우산도 없이 달려온 한 남자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괜찮으세요? 다치셨어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정장 차림이었는데 비를 맞으며 저에게 달려온 거였죠. 카메라가 물에 빠져서 저는 울먹이며 말했어요. 카메라는 나중 문제고 일단 병원 가봐요. 무릎에서 피가 나요. 그는 최진호라고 자기소개하며 저를 부축해 일으켰어요. 아파요. 그리고 카메라가 일단 제 차로 가요. 병원부터 가고 카메라는 제가 아는 곳에 맡겨볼게요. 진호 씨는 자신의 우산을 저에게 씌워주고 자신은 비를 맞으며 주차장까지 저를 부축했어요. 차에 타자마자 히터를 켜고 트렁크에서 수건을 꺼내 주었죠. 일본 분이신가요? 네. 도쿄에서 왔어요. 혼자 오셨어요? 이 비에 왜 혼자? 다큐멘터리 촬영 중이었어요. 마지막 날인데 진호 씨는 아무 말 없이 차를 몰았어요. 병원에 도착하자 그는 저보다 먼저 뛰어내려 휠체어를 가져왔어요. 걸을 수 있어요. 무릎 다쳤는데 무리하면 안 돼요.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어요. 다행히 큰 상처는 아니었지만 꿰매야 할 정도로 깊었죠. 보호자분이세요? 간호사가 진호 씨에게 물었어요. 아, 저는 그냥, 네, 보호자예요. 제가 대답했어요. 왠지 그래야 할 것 같았거든요. 치료를 받는 동안 진호 씨는 제 카메라를 살펴봤어요. 그리고 메모리 카드를 조심스럽게 빼내 확인했죠. 다행이에요. 메모리 카드는 방수 케이스에 들어있었네요. 데이터는 살아있을 거예요. 정말요?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일주일간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카메라 본체는 제가 아는 수리점에 맡길게요. 내일 아침까지는 확인 가능할 거예요. 왜 이렇게 도와주세요? 모르는 사람인데. 진호 씨가 부드럽게 웃었어요. 비 오는 날 다친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 없잖아요. 그것도 타국에서 혼자 고생하는 분을. 치료가 끝나고 진호 씨가 계산하려고 하자 제가 막았어요. 제가 낼게요. 이미 너무 많은 도움을. 여행자 보험 있으세요? 아니요. 그럼 제가 내는 게 맞아요. 한국 병원비 비싸거든요. 대신 나중에 밥 한번 사주세요. 그는 이미 카드를 내밀고 있었어요. 병원을 나오니 비는 더 거세게 내리고 있었어요. 호텔이 어디예요? 제가 호텔 이름을 말하자 진호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이 비에 택시 잡기도 어려울 거예요. 차 안은 따뜻했어요. 진호 씨가 틀어준 잔잔한 음악과 빗소리가 묘하게 어울렸죠. 한국은 어떠셨어요? 다큐멘터리 잘 찍으셨나요? 네. 예상과 완전히 다른 것들을 발견했어요. 어떤 점이 달랐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한류의 허상을 찾으러 왔는데 오히려 진실을 발견했어요. 한국이 왜 많은 일본 여성들에게 희망의 나라인지 알게 됐죠. 진호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도 완벽한 나라는 아니에요. 문제도 많죠. 하지만 적어도 변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특히 젊은 세대는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진호 씨도 그런가요? 저요? 글쎄요. 전 그냥 당연한 걸 당연하게 생각할 뿐이에요. 남녀가 평등한 것,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 다 당연한 거잖아요. 호텔에 도착했어요. 진호 씨가 우산을 들고 로비까지 저를 배웅했죠. 괜찮으세요? 혼자 올라가실 수 있어요? 네. 정말 감사해요.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보답은 무슨. 아, 명함 있으세요? 명함을 교환했어요. 진호 씨는 IT 회사의 부장이었어요. 내일 귀국이시죠? 네. 카메라는 제가 찾아서 공항으로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진호 씨가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어요. 다음에 한국 오실 때 연락주세요. 제대로 구경시켜 드릴게요. 뭔가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았지만 그는 가볍게 인사하고 떠났어요. 방에 들어와 젖은 옷을 갈아입고 거울을 봤어요.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따뜻했어요. 노트북을 켜고 메모리 카드를 연결했어요. 다행히 모든 파일이 무사했죠. 일주일간 찍은 영상들을 하나하나 다시 봤어요. 공항에서의 첫 만남부터 시작해서 아야카의 행복한 모습, 병원의 평등한 풍경, 시장 할머니들의 정, 5 여성의 증언들, 그리고 오늘 비 속에서 저를 도와준 진호 씨까지 모든 장면들이 하나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그것은 제가 계획했던 한류의 허상이 아니라 한국의 진심이었죠. 새벽 2시, 저는 다큐멘터리의 새로운 구성안을 작성했어요. 제목 그들이 한국을 선택한 이유, 부제 일본 여성들이 발견한 희망의 나라, 기획 의도도 완전히 바꿨어요. 나는 편견을 가지고 한국을 찾았다. 하지만 일주일간의 여정은 내 편견을 완전히 깨뜨렸다. 한국은 완벽한 나라가 아니다. 하지만 적어도 여성들이 숨 쉴 수 있는 곳이었고, 외국인도 가족처럼 품어주는 곳이었다. 새벽 4시, 진호 씨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잘 들어가셨나요? 무릎은 괜찮으신지. 카메라 맡겨놨으니 걱정 마세요. 저도 답장을 보냈어요.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무사히 들어왔어요. 한국의 마지막 날을 따뜻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다행이네요. 한국에 대해 좋은 기억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꼭 다시 오세요. 왜인지 그 꼭 다시 오세요라는 말이 계속 마음에 남았어요. 아침 7시 체크아웃을 하러 로비에 내려갔더니 진호 씨가 와 있었어요. 손에는 수리된 카메라를 들고. 이렇게 일찍 출근 전에 들렀어요. 카메라 완벽하게 수리됐어요. 비용은 얼마?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무사히 귀국하시는 게 중요하죠. 공항까지 태워주겠다는 진호 씨의 제안을 거절하고 택시를 탔어요. 더 이상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택시 안에서 계속 뒤를 돌아봤어요. 손을 흔들며 배웅하는 진호 씨의 모습이 점점 작아져 갔죠. 공항에서 짐을 붙이고 출국장으로 향하면서 일주일을 되돌아봤어요. 제가 한국에서 발견한 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사람이었을 거예요. 조건 없이 베푸는 사람들, 평등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 어려운 일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사회에서 행복을 찾은 일본 여성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서울의 풍경이 멀어져 갔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의 거리는 더 가까워진 것 같았죠. 그리고 저는 확신했어요. 이곳에 다시 돌아올 거라고. 어쩌면 영원히. 도쿄에 돌아온 다음 날, 저는 곧바로 편집실로 향했어요. 일주일간 찍은 영상을 정리하고 편집해야 했죠. 밤을 새워가며 작업했어요. 완성된 다큐멘터리는 제가 처음 기획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한류의 허상이 아닌 한국의 진실을 담은 작품이 됐죠. 다음 주 월요일, 시사회가 열렸어요. PD 실장님, 부장님, 그리고 동료들이 모두 모였죠. 50분간의 상영이 끝나고 회의실은 침묵에 휩싸였어요. PD 실장님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시라카와, 이게 뭐야? 제가 본 한국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원한 건 이게 아니야. 한국의 문제점을 다루기로 했잖아. 문제점을 찾으려 했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오히려 뭐? 오히려 우리가 배워야 할 점들만 발견했어요. 부장님이 화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건 완전히 한국 홍보 영상이야. 우리 시청자들이 이걸 받아들이겠어? 진실을 전하는 게 우리의 일 아닌가요? 진실? 넌 일주일 만에 한국에 완전히 세뇌된 거야. 동료들도 수군거렸어요. 너무 한국에 우호적이야. 객관성이 없어. 일본을 비하하는 것 같아. 저는 차분히 말했어요. 전 있는 그대로를 보여드렸을 뿐이에요. 일본 여성들이 왜 한국을 선택하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보여드렸어요. PD 실장님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대로는 방송할 수 없어. 전면 재편집해. 한국 사회의 어두운 면도 넣고 균형을 맞춰. 어두운 면을 억지로 만들라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라는 거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죄송하지만 저는 못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보고 경험한 것과 다른 내용을 만들 순 없어요. 시라카와,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저는 다큐멘터리 PD예요. 진실을 왜곡할 순 없어요. PD 실장님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좋아. 그럼 이 프로젝트에서 빠져. 다른 사람이 마무리할 거야. 충격적이었지만 어느 정도 예상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시라카와, 다음 주부터 교양 프로그램 팀으로 이동이야. 사실상의 좌천이었죠. 동료들이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어요. 마치 배신자를 보는 듯한 눈빛이었죠. 새로운 부서로 옮긴 후 저는 요리 프로그램과 여행 프로그램을 담당하게 됐어요. 7년간 쌓아온 다큐멘터리 PD로서의 커리어가 하루아침에 무너진 거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는 없었어요. 진실을 지켰다는 자부심이 있었으니까요.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는 전철 안에서 진호 씨의 메시지를 받았어요. 잘 지내시나요? 다큐멘터리는 잘 만들어지고 있나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답했어요. 사실, 회사에서 거부당했어요. 한국을 너무 긍정적으로 그렸다고. 아, 그런 일이 힘드시겠어요. 괜찮아요. 진실을 전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으니까요. 정말 대단하세요. 쉽지 않은 선택인데. 진호 씨와의 대화가 큰 위로가 됐어요. 일주일 후, 아야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유미야, 무슨 일 있었다며? 회사에서 좌천당했다고? 소문이 벌써 퍼진 모양이었어요. 응. 한국을 너무 좋게 그렸대. 그 멍청이들. 너가 얼마나 정직한 PD인데. 괜찮아, 아야카. 어차피 그런 곳에서는 더 이상 일하고 싶지 않아. 아야카가 갑자기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유미야, 한국으로 와. 여기서 새로 시작해. 뭐, KBS에서 일본 전문 PD를 찾고 있어. 네 경력이면 충분해.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했어요. 그렇게 갑자기가 아니야. 너도 이미 느꼈잖아. 일본에서는 너가 원하는 다큐를 만들 수 없다는 걸. 아야카의 말이 맞았어요. 저는 이미 알고 있었죠. 일본의 방송 시스템에서는 제가 추구하는 진실한 다큐멘터리를 만들 수 없다는 걸. 시간을 좀 줘. 생각해 볼게.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쿄의 화려한 네온 사인이 번쩍이고 있었지만 왠지 차갑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 저는 일주일간의 한국 영상을 다시 봤어요. 시장 할머니들의 따뜻한 미소, 평등하게 일하는 부부들, 꿈을 이룬 일본 여성들, 그리고 비 속에서 저를 도와준 진호 씨.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일주일 만에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제 눈이 열렸다고 해야 할까요? 새벽 3시, 저는 결심했어요. 한국으로 가기로. 더 이상 거짓을 강요받으며 살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원하는 진실한 이야기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다시 그 따뜻함을 느끼고 싶었어요. 다음 날, 저는 사표를 제출했어요. 시라카와, 정말 그만둘 거야? 부장님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어요. 설마, 한국 가는 거야? 저는 대답 대신 미소를 지었어요. 미쳤구나. 7년간 쌓은 커리어를 버리는 게 아니에요. 더 큰 꿈을 위해 선택하는 거예요. 부장님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어요. 후회할 거야. 후회하더라도 도전하지 않은 것보단 나을 것 같아요. 퇴사 소식이 퍼지자 동료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어요. 용기 있다. 무모하다. 부럽다. 미쳤다.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이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이 될 거라는. 짐을 정리하며 7년간의 기억들을 되돌아봤어요. 분명 아쉬움도 있었죠. 하지만 더 큰 기대감이 있었어요. 마지막 출근 날, 책상을 정리하다가 진호 씨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저, 한국으로 가기로 했어요. 거의 즉시 답장이 왔어요. 정말요? 정말 오시는 거예요? 네. 프리랜서 PD로 새 출발하려고요. 와, 정말 대단한 결정이네요. 언제 오세요? 다음 달 초에요. 공항에 마중 나갈게요. 그리고 정말 기뻐요. 그 정말 기뻐요라는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저는 이제 알아요. 제가 한국으로 가는 진짜 이유를. 그것은 단순히 일 때문만은 아니에요. 그곳에는 제가 꿈꾸던 삶이 있고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줄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어쩌면 특별한 누군가도. 한 달 후, 저는 다시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느낌이 완전히 달랐죠. 더 이상 방문객이 아니라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사람으로서. 입국장을 나오자 약속대로 진호 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 달 만에 보는 그의 모습에 가슴이 두근거렸죠. 유미 씨, 정말로 오셨네요. 진호 씨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기쁨이 가득했어요. 네, 약속했잖아요. 다시 온다고. 짐이 많으시네요. 제가 들게요. 공항에서 나오면서 진호 씨가 물었어요. 숙소는 정하셨어요? 아야카가 소개해준 고시원에 일단 들어가려고요. 고시원이요. 너무 좁지 않을까요? 괜찮아요. 일단 정착하고 나서 천천히 집을 구하려고요. 진호 씨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제가 아는 부동산이 있는데 괜찮으시면 같이 가볼래요? 외국인 친화적인 곳이에요.
그의 배려가 고마웠어요. 고시원의 짐을 풀고 나서 아야카를 만났어요. 그녀는 저를 꼭 안아주었죠. 유미야, 정말 왔구나. 너무 기뻐? 나도 아직 실감이 안 나. 우석이 오늘 회식이라 못 왔어. 주말에 집들이 할 테니 꼭 와. 응, 고마워.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한국 생활이 시작됐어요. 먼저 비즈니스 등록을 하고,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핸드폰을 개통했죠. 모든 과정에서 진호 씨가 도와줬어요. 혼자 하시기 힘드실 텐데. 정말 감사해요. 근데 진호 씨 회사는 괜찮아요? 오늘 휴가 냈어요. 유미 씨 정착하는 거 돕고 싶어서. 그의 마음 씀씀이에 또 한 번 감동했어요. 일주일 후, 저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어요. 유미의 서울 이야기, 일본 여성의 한국 적응기. 첫 영상은 일본 PD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였어요. 제가 겪은 일주일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담았죠. 업로드한 지 하루 만에 조회수가 10만을 넘었어요. 댓글도 수백 개가 달렸죠. 용기 있는 선택 응원합니다. 저도 한국 이주 고민 중인데 도움이 됐어요. 일본인의 시선으로 본 한국, 신선해요. 하지만 부정적인 댓글도 있었어요. 매국노, 일본을 버렸다, 환상에 빠진 여자. 처음엔 상처받았지만 곧 극복했어요. 제 선택에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한 달 후 KBS에서 연락이 왔어요. 유미 씨 유튜브 잘 봤습니다. 저희와 정식 계약하시겠어요? 드디어 프로 PD로서 재시작할 기회가 온 거예요. 첫 프로젝트는 한일 커플 다큐멘터리였어요. 한국 남성과 결혼한 일본 여성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거였죠. 촬영을 시작하면서 더 많은 한일 커플들을 만났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하나같이 특별했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진호 씨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됐어요. 그는 제 촬영을 도와주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나타나 해결해줬죠. 어느 날 한강에서 야경을 촬영하고 있을 때였어요. 유미 씨, 한국 생활 어때요? 후회 안 해요? 전혀요. 매일매일이 새로워요. 그리고 행복해요. 일본에서는 느껴본 적 없는 자유로움이 있어요. 진호 씨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다행이네요. 사실 처음에 걱정했어요. 제가 너무 무책임하게 한국이 좋다고만 했나 싶어서. 아니에요. 진호 씨 덕분에 용기 낼 수 있었어요. 석양이 한강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진호 씨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유미 씨, 저 고백할 게 있어요. 심장이 빨라졌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아니, 정확히는 빗속에서 유미 씨가 카메라를 지키려고 애쓰는 모습을 봤을 때부터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진호 씨, 시간이 지날수록 확신이 들어요. 유미 씨와 함께하고 싶다는. 진호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저와 사귀어 주시겠어요? 대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네. 그렇게 우리는 연인이 됐어요.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뜨거웠죠. 아야카는 드디어 라며 기뻐했고, 시장 할머니들은 잘 됐네. 잘 됐어. 라며 축하해줬어요. 석 달 후, 진호 씨가 청혼했어요. 유미 씨, 저와 결혼해주세요. 평생 유미 씨가 한국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눈물이 났어요. 행복해서, 감사해서. 네. 진호 씨와 함께라면 어디든 행복할 것 같아요. 결혼 준비는 두 사람이 함께 했어요. 진호 씨는 모든 과정에서 제 의견을 물었고 존중해줬죠. 청첩장 디자인 어떤 게 좋아요? 식장은 유미 씨가 편한 곳으로 해요. 일본 가족들이 오시기 편한 날짜로 잡아요. 시댁과의 첫 만남도 잊을 수 없어요. 어머, 예쁘네. 우리 아들이 복 받았구나. 시어머니는 첫 만남부터 저를 안아주셨어요. 일본에서 왔다고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 이제 우리 가족이야. 시아버지도 따뜻했어요. 진호가 좋은 사람 만났구나. 앞으로 잘 부탁해요. 저는 정말 운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좋은 가족을 만나다니. 결혼식 날, 일본에서 부모님과 친구들이 왔어요. 엄마가 조용히 물었어요. 유미야, 정말 행복하니? 응. 엄마, 정말 행복해. 그럼 됐어. 엄마도 안심이야. 아빠도 진호 씨에게 말했어요. 유미를 잘 부탁합니다. 걱정 마세요. 유미 씨가 항상 행복하도록 최선을 다할게요. 결혼식은 한국과 일본의 전통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아름다운 시기였어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우리는 작은 아파트에서 새 삶을 시작했어요.
진호 씨는 약속대로 가사를 분담했어요. 아침은 그가, 저녁은 제가 준비하기로 했죠. 유미 씨 요리 정말 맛있어요. 진호 씨 아침 식사도 최고예요. 우리는 서로를 칭찬하며 행복한 일상을 만들어갔어요. 일도 순조로웠어요. KBS와의 계약이 연장됐고, 제 유튜브 채널은 구독자 50만을 돌파했죠. 가장 인기 있는 콘텐츠는 한국 시어머니와 일본 며느리의 요리 교실이었어요. 시어머니가 김치 담그는 법을 가르쳐주고, 저는 일본 요리를 알려드리는 내용이었죠. 유미야, 김치에 새우젓은 조금만 넣어. 어머니, 된장국에 두부는 마지막에 넣어요. 시청자들은 우리의 다정한 모습에 감동했어요. 이런 시어머니 어디 없나요? 정말 이상적인 고부 관계네요. 한일 관계도 이렇게 좋았으면. 어느덧 한국 생활 2년 차. 저는 이제 완전한 한국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아니, 정확히는 한국과 일본 두 나라를 품은 사람이 됐다고 해야 할까요? 가끔 일본 방송에 출연해서 한국 생활을 소개해요. 한국은 어떤 나라인가요? 따뜻한 나라예요. 그리고 가능성의 나라죠. 여성도, 외국인도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곳이에요. 제 이야기를 들은 많은 일본 여성들이 용기를 얻었다고 해요. 실제로 한국으로 이주한 분들도 많죠. 저는 그분들을 돕는 일도 하고 있어요. 서울 정착 도우미 같은 역할이죠. 얼마 전 족발집 아주머니를 다시 찾아갔어요. 아주머니, 저예요. 일본에서 온 유미요. 아이고, 우리 유미 왔구나. 이제 완전히 한국 사람 다 됐네. 아주머니는 여전히 따뜻했어요. 아들 소식 들었어요? 응. 덕분에 연락이 닿았어. 이제 자주 통화해. 아주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돌아오는 길에 시장을 둘러봤어요. 여전히 활기차고 정겨운 모습이었죠. 어서 와. 오랜만이네. 결혼했다며? 축하해. 김치 가져가. 여전한 그들의 모습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집에 돌아오니 진호 씨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오늘 뭐 했어요? 시장에 다녀왔어요. 여전히 따뜻하더라고요. 그곳이 유미 씨를 한국으로 이끈 시작점이죠? 맞아요. 그리고 당신도요. 우리는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어요. 불과 2년 전 편견을 가지고 왔던 이 도시가 이제는 제 고향이 됐어요. 가끔 생각해요. 만약 그때 비가 오지 않았다면, 진호 씨를 만나지 못했다면? 하지만 이건 우연이 아니라 운명이었을 거예요.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한국을 선택한 건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다고. 여기서는 여자라서 미안하지 않아도 돼요. 여기서는 외국인이라서 주눅 들지 않아도 돼요. 여기서는 그냥 나로서 존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진정한 가족과 함께, 따뜻한 이웃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이것이 제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유미 언니, 배 많이 나왔네요. 시장 떡볶이 할머니의 손녀가 제 배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응. 이제 7개월이야. 네. 저는 임신 중이에요. 한국에서의 새로운 생명을 품고 있죠. 아들이야, 딸이야? 할머니가 물으셨어요. 아직 몰라요. 건강하기만 하면 돼요. 그래. 그게 제일이지. 시장을 걸으며 많은 축하를 받았어요. 2년 사이 저는 완전히 이곳 사람이 된 거예요. 집에 돌아오니 진호 씨가 태교 음악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오늘은 모차르트 어때요? 좋아요. 아기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진호 씨가 제 배에 손을 얹고 말했어요. 아가야, 아빠야. 오늘도 엄마 힘들게 하지 마. 이런 일상이 너무나 행복해요. 시어머니는 매일 전화하세요. 유미야, 입덧은 좀 나아졌어? 네, 어머니.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내일 미역국 끓여서 가져갈게. 임산부한테 좋대. 시어머니의 사랑이 정말 감사해요. 제 유튜브 채널은 이제 100만 구독자를 넘었어요. 한국에서 아기 낳기 시리즈가 특히 인기예요. 일본 임산부들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의 산후조리 문화가 부럽다. 시어머니가 도와주시는 게 감동적이다. 한국에서 아이 키우고 싶다. 이런 댓글들을 보면 뿌듯해요. KBS와는 정규 계약을 맺었어요. 이제 프리랜서가 아닌 정직원이 됐죠. 유미 PD님, 출산휴가는 얼마나 쓰실 거예요? 3개월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육아휴직도 쓰실 수 있어요. 최대 1년까지 가능해요.
한국의 출산 지원 정책에 놀랐어요. 일본보다 훨씬 체계적이더라고요. 진호 씨도 육아휴직을 계획 중이에요. 저도 3개월은 써야죠. 유미 씨 혼자 고생시킬 수 없어요. 회사에서 뭐라고 안 해요? 오히려 잘한다고 하세요. 요즘은 아빠 육아휴직이 대세래요. 이런 문화가 정말 좋아요. 지난주에는 일본에서 부모님이 오셨어요. 유미야, 얼굴이 좋구나. 엄마가 안심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한국 생활이 잘 맞나 봐. 아빠도 진호 씨를 인정하셨어요. 사위가 정말 잘해주는구나. 고맙네. 아닙니다, 아버님. 당연한 일이에요. 부모님은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한국을 만끽하셨어요. 특히 시장 할머니들의 인심에 감동하셨죠. 일본 사람이라고 더 잘해주시네. 이런 정이 일본에도 있었으면.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말씀하셨어요. 유미야, 여기서 행복하게 잘 살아. 엄마 아빠는 안심이야. 요즘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에요. 한일 가교 프로젝트라고. 양국의 문화를 서로에게 소개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일본의 좋은 점은 한국에, 한국의 좋은 점은 일본에 알리는 거죠. 두 나라가 서로를 이해하면 더 가까워질 수 있어요. 이게 제 신념이에요. 진호 씨도 적극 지원해줘요. 유미 씨가 하는 일은 정말 의미 있어요. 자랑스러워요. 얼마 전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제가 다녔던 NHK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시라카와 씨, 한국 특파원 제안하고 싶은데요. 2년 전 저를 내쳤던 그들이 이제는 저를 필요로 하다니. 감사하지만 거절하겠습니다. 전 이미 한국에 뿌리를 내렸어요. 후회는 없어요. 저는 이미 제 자리를 찾았으니까요. 오늘도 시장에 갔어요. 떡볶이 할머니가 제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이 아기는 복 받았어. 한국, 일본 두 나라의 사랑을 받고 태어나니까. 맞아요. 우리 아기는 두 나라를 잇는 다리가 될 거예요. 저처럼요. 저는 이제 완전한 한국인이면서 동시에 일본인이에요. 두 정체성이 충돌하지 않고 조화롭게 공존해요. 아침에는 된장국을 끓이고 저녁에는 김치찌개를 끓여요. 추석에는 시댁에 가고 오봉에는 일본에 가요. 한국 친구들과 수다 떨다가도 일본 친구들과 화상 통화해요. 이 모든 게 자연스러워요. 창밖을 보니 서울의 풍경이 평화로워요. 2년 전 비 오던 날 이 도시에서 저는 새로운 인생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생명과 함께 또 다른 이야기를 시작하려 해요. 가끔 일본 여성들에게서 메일이 와요. 어떻게 그런 용기를 냈나요? 저는 항상 같은 대답을 해요. 용기가 아니라 선택이었어요. 행복해지기 위한 선택. 맞아요. 저는 선택했어요. 안정적이지만 숨막히는 삶 대신 도전적이지만 자유로운 삶을. 차별받는 여성이 아닌 존중받는 인간으로서의 삶을. 그리고 그 선택은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어요. 뱃속에 아기가 발로 차요. 아가야, 엄마야, 너는 정말 행복한 아기가 될 거야.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사랑을 받으며 자랄 테니까. 진호 씨가 퇴근하고 들어왔어요. 오늘 어땠어요? 좋았어요. 시장 할머니들이 아기 용품 잔뜩 주셨어요. 또요? 이미 방이 가득한데. 우리는 웃었어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요. 일본에서는 꿈도 꾸지 못했던 이런 삶이. 저는 오늘도 확신해요. 한국을 선택한 건 정말 잘한 일이라고. 여기서는 그냥 저예요. 여자 시라카와도 외국인 유미도 아닌 그냥 한 사람의 인간, 한 사람의 아내, 그리고 곧 한 사람의 엄마가 될 시라카와 유미. 이게 제가 원했던 삶이에요. 그리고 한국은 그런 삶을 가능하게 해준 곳이에요. 영원히 감사할 거예요. 이 따뜻한 나라에, 이 따뜻한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한국을 선택한 일본 여성 시라카와 유미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편견을 깨고 새로운 삶을 선택한 그녀의 용기가 많은 분들께 영감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변화는 언제나 용기 있는 사람들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작은 용기가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감동 편지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